자, 이제 교재를 좀 보실까요? 112쪽을 보시면 감정평가 3방식에 의해서 3방식 해서 나와 있죠. 감정평가 3방식이란 부동산의 가치를 추계하는 추측하여 계산한다 이런 거죠. 사실 뭐 정확하게 그 가치를 판정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이고요. 추측하여 계산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추계입니다. 추계하는 세 가지 방식을 말하며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을 말합니다. 이러한 3방식은 다시 각각 가격과 임대료를 구하는 방법으로 각각 나누어서 총 6가지 방법인데 감정평가 규칙상 토지의 경우에는 공시지가 기준법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한 가지 방법을 이제 더 말씀드릴 겁니다. 다음에 이제 원가 방식에서 비용 접근법이라고 되어 있죠. 그걸 이제 다른 말로 비용성의 원리 이렇게 해도 관계가 없어요. 그 밑에 원가법, 적산법 나눠지죠. 이게 이제 아까 원가 방식은 비용성 요 한 글자 B자, 그다음에 원가 두 개, 나머지 적산이라고 그랬죠. 원래 시험에 적산법이 나왔어요. 적산법은 대상 물건의 가격에 기대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기대 수익에 대상 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기대 수익의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대상 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그 자리에 오른쪽 페이지 맨 위에 보세요. 오른쪽 페이지 맨 위에 임대사례 비교법 있죠. 임대사례 비교법 밑에 첫 번째 줄의 끝에 보세요. 대상 물건의 현황에 맞게 이렇게 돼 있죠. 대상 물건의 현황에 맞게 문장 뒷부분을 요걸 떼서 붙인 거죠. 적산법을 설명하면서 뭔 뜻인지 아시겠죠? 적산법을 설명하면서 그 문장을 그대로 쓴 게 아니라 다른 쪽에 있는 거를 일부를 떼다가 거기다가 짜붙이게 한 거죠. 이렇게 짜집게 하듯이. 어떻게 찾느냐고요? 나중 되면 찾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단계에서는 전혀 이게 뭐가 뭔지를 구분을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공식이 있거든요. 또 각각. 적산법은 이런 이건 뭐 지금 단계에서는 굳이 모르셔도 되는데 적산법은 그 적산임료를 계산하는 공식이 있어요. 기초가액 곱하기 기대이율 더하기 필요 재경비 이렇게 되거든요. 재경비. 재자는 모든이란 뜻이에요. 필요한 모든 경비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식을 알고 있다면 그러면 그 문장을 읽으면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읽어보십시오. 대표로 읽어보십시오. 대표 우리 여기 이름이 어떻게 돼요? 이름이요? 얘기 안 하려고 그래. 부를까봐. 예? 중? 자, 그럼 이 친구가 읽어보겠습니다. 적산법 읽어보세요. 대상 물건의 가격에 기대 대상 물건의 가격에 했죠. 그게 기초가액이에요. 대상 물건의 가격에 기초가액이에요. 그 다음에 곱하여 선정한 곱하여. 기대 수익에 대상 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그렇게 돼 있죠. 이걸 기대 수익이라고 하는 거죠. 기대 수익. 대상 물건 가격에 기대 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기대 수익에 대상 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이게 더하기 있죠. 더하기. 올해는 이렇게 축제했네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뒷부분을 오른쪽 페이지 맨 위에 있는 대상 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및 시점 이렇게 틀린 지문 만들었고 올해는 이게 아니고 원가법은 가격 구하는 방법이죠. 원가법은 적산가액을 구하는 방법이죠. 요거는 제조달 원가 빼기 감가 수정액 하거든요. 요 제조달 원가라는 단어가 아까 이 물건을 새로 만드는 데 들어간 돈 했잖아요. 그 단어가 제조달 원가라는 거예요. 이 물건을 새로 만드는 데 들어간 원가, 새것 가격이에요. 새것 가격. 새것 가격에서 낡은 만큼을 어떻게 해야 돼요? 빼야 되잖아요. 맞죠? 그런데 원래 어떻게 출제됐는가 하면은
빼서 차감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거를 가산하여 이렇게 출제됐어요. 빼서가 아니고 가산하여 이러면 틀리잖아요. 빼서 계산해야 되는데 더해서 계산한다 해서 틀린 지문으로 만들었어요. 원래 문제. 작년 문제인가 재작년 문제는 여기서 적산임료 뒷부분을 임대사례비교법 뒷부분으로 교체해서 틀린 지문으로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그 단어 뜻을 묻는 문제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정도 알면은 최소 2에서 3문제 정도가 커버가 돼요. 감정평가에서 3문제 맞추지 않습니까? 6문제 중에 반 정도 맞추면 그 정도면은 괜찮은 거예요. 난이도가 높은 단원이기 때문에. 아무튼 용어를 일단 익혀두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이에요. 다음에 이제 비교 방식으로 내려가 보세요.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있죠. 자, 얘네들도 모두 다 공식이 있어요. 지금 이걸 공식 나온 김에 그냥 다 써드릴까요? 이걸 제대로 처음부터 써드릴게요. 자, 조금 전에 했던 걸 복습할 겸, 자, 맨 위에 무슨 방식? 원가 방식, 그 다음이 비교 방식, 그 다음이 수익 방식이에요. 요거는 무슨 원리? 비용성의 원리. 요거는 시장성의 원리. 요거는 수익성의 원리. 자, 요거는 수익 방식으로 가격 구하는 방법, 수익 환원법이라 그랬죠. 요거는 수익 분석법이고요. 시산가액을 수익 가액, 시산임료를 수익 임료, 비교 방식으로 가격 구하는 방법을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 자, B자가 다 있다 그랬죠. 비교인데 여기는 이제 가액을, 시산가액을 얘기할 때는 비교가 다 나오는 게 아니라 비교 사례를 기준한 가격 해서 비준가액, 비준가격. 여기는 비준임료. 자, 여기서는 원가 방식 비용성 원리고요. 원가는 2개. 나머지는 적산 3개. 1, 2, 3예요. 그러니까 원가법이죠. 원가법. 여기는 적산법이고요. 다음에 여기는 적산가액. 여기는 적산임료. 그리고 우리 시험에 이렇게도 출제가 됐었어요. 원가법, 거래사례비교법, 수익분석법은 가격을 구하는 방법이다. 원가법, 거래사례비교법, 수익분석법은 가격을 구하는 방법이다. 이러면 틀린 거죠. 여기는 수익환원법이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용어를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용어를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만 묻는 거죠. 그 속에 이론을 묻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정평가론이 어려운 만큼 실제 출제될 때는 어렵게 출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렵게 출제해버리면 당연히 사람들 손을 못 대죠. 그럴 거면 뭐 시험 볼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으로 맞출 수 있는 문제도 출제를 한다는 거죠. 그게 이쪽에서는 단지 용어의 뜻만 묻는다거나 분류 정도만 묻는 정도로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공식 썼다 지운 거 있죠. 썼다 지웠지 않습니까? 그 속에 괄호를 만들어요. 그 속에 적당한 용어는 이렇게도 출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대율 자리에 괄호를 만들어 놓고 적당한 용어는 이런 식으로도 또 문제를 낸단 말이에요. 자, 아무튼 적산가액은 조금 전에 적산가액은 재조달 원가. 자, 이런 단어를 보면은 이게 왜 이렇게 쓸까를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죠. 이 단어를 익숙하게만 되면은 왜 그런지는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걸 재조달 원가라고 하는 이유는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건물 같은 경우에는 뭐 신축 원가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새로 짓는다 할 때. 근데 사람들이 신축이라고 하면은 이 건물 지을 당시의 신축인지 이 건물 지을 당시 신축 가격을 생각하면 될까요? 이 건물 지을 당시의 신축 가격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옛날 지을 당시 신축하면은 오판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 혹시 지금 사시는 집이 아파트이신 분 몇 분이나 되나요? 아파트? 다들 아파트신가요? 그러면 아파트에 지은 지가 얼마나 된 거예요? 지은 지가? 10년 정도? 10년 정도 잡고요. 그럼 10년 정도 그 당시에 새로 지을 때 분양받아 들어가신 거예요? 사서 들어가신 거예요? 분양받을 때 들어가신 거라 칠게요. 분양받을 때 그게 예를 들어 그 당시에 1,000만 원에 분양받았다 칠게요. 10년 전에 1,000만 원 분양받아 들어갔어요. 자, 지금 1,000만 원 할까요? 평당? 1,000만 원보다 더 높죠? 근데 분명히 건물은 낡아졌을 텐데. 맞잖아요. 건물은 낡아졌을 텐데 더 비싸졌잖아요. 물론 땅 가격도 있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땅 가격이 올라간 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맞잖아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그동안에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지금 새로 분양받으면 절대로 1,000만 원에 분양 못 받는다는 뜻이에요. 지금 새로 분양받으면 1,000만 원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분양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새 것보다는 쌀 거예요. 지금 새로 분양받는 집보다는 싸겠지만 옛날에 분양받을 때보다는 가격이 올라간 거죠. 그 소리는 이런 건물을 지을 때 그 가격을 계산할 때는 옛날에 지을 당시 가격 계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언제 새로 짓는 가격을 계산해야 돼요? 지금. 근데 앞으로는 지금이란 말을 쓸 때는 조심해야 돼요. 여기서는 감정평가론에서는 그런 말 함부로 쓰면 안 돼요. 항상 그런 말 쓸 때는 기준 시점이라는 말을 써야 돼요.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날짜를 기준 시점이라 그래요. 아시겠죠? 그 기준 시점이 12월 1일이 될 수도 있고 기준 시점이 11월 1일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항상 평가의 기준이 되는 그 날짜에 새것 가격을 계산해야 돼요. 거기에서 떨어뜨려야 된다고요. 그래야만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있지 옛날 지을 당시 가격에서 떨어뜨려 버리면 가격이 엄청 낮아져 버리죠.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자, 그래서 그 가격, 기준 시점에 새로 만든 가격이라고 해서 따로 재조달 원가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언제적 새로 지은 가격이다? 기준 시점에 새로 지은 가격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평가를 할 때는 건물만 평가하는 게 아니고 기계류 같은 것도 평가한단 말이에요. 감정평가사가. 그러니까 건축하는 것만 재조달 원가가 있는 게 아니라 자동차나 선박, 항공기 이런 것도 재조달 원가가 있거든요. 그럼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용어가 재조달이에요. 건축 이런 말을 안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로 이제 건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자, 아무튼 이게 새로 만들 때 들어간 돈이죠. 거기에다가 뭐를 빼서 감가된 만큼, 가치가 하락한 만큼을 수정해야 되겠죠. 감가 수정액을 빼서 뭐를 구한다? 적산가액을 구한다 해야 되는데 원래 문제에서는 이걸 더해서 적산가액을 구한다 했으니까 틀렸다 이 말이에요. 이 공식을 알면은 문장을 읽어 나가면 그게 왜 틀렸는지를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공식 정도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조금 전에 적산임료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기초가액 또는 기초가격 곱하기 뭘 하고? 기대이율 하고 더하기 필요재경비 이렇게 한다고요. 이거는 왜 이런 공식이 나오는지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중요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필요재경, 필요한 모든 경비예요. 자, 그래서 이거 우리 시험에 이렇게도 나온 적이 있어요. 이거 괄호 쳐넣기 나왔어요. 요 괄호 속에 들어갈 적당한 용어는 이렇게. 다음에 자, 비준가액 볼까요? 비준가액. 자, 요거는 적절한 사례 가격을 구해야 돼요. 사례 가격을. 그렇잖아. 아까 이미 거래된 사례가 있으면 비교한다 그랬죠. 그러면 적정한 사례를 구해야 되고요. 그 사례가 급하게 거래된 바람에 정상가보다 싸게 거래됐대요. 그러면 그 사례 가격을 그대로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바꿔야 돼요? 원래 정상적으로 거래됐다면 거래될 수 있는 금액으로
바꿔야 되죠. 그러면은 숫자를 약간 더 올려야 되죠. 그렇게 숫자를 약간 더 올릴 때 우리나라에서 쓰는 방식은 1보다 큰 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해요. 사례 가격을 수정을 해야 돼요. 수정을 할 때 1보다 큰 수를 곱해서 1보다 큰 수를 곱하면 숫자가 더 커지잖아요. 1을 곱하면 똑같은 수고 1보다 작은 수를 곱하면 숫자가 작아지니까 그럴 때 뒤에 곱하는 1보다 큰 수, 이때는 이제 숫자를 키울 때는 얘기예요. 숫자를 낮출 때는 1보다 작은 수. 그런 숫자를 사정보정치라 그래요. 사정보정치. 그러니까 특별한 사정이 개입되어 있어서 그것을 정상적인 가격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된다? 사정보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정보정. 그 사정보정을 할 때 곱하는 수를 사정보정치하고 그렇게 하는 작업을 사정보정이라고 그랬어. 보정. 보정한다 그러죠. 보정. 보정한다 그러잖아요. 뭐 우리 사진 찍어도 보정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뭔가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깨끗하게 바꾼다 그러잖아요. 사정보정한다 그래요. 다음에 사례가 거래된 시점이 2달 전이에요. 2달 전에 얼마에 거래된 거예요. 근데 지금 기준 시점은 2달 후예요. 그럼 2달 동안의 시장 상황이 바뀌었을 수도 있죠. 그 시장 상황이 바뀐 것도 반영을 해야 되겠죠. 비교할 때는. 자, 그동안의 가격이 올랐으면 오른 만큼 반영해야 되고 내려갔으면 내린 만큼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시장 상황이 바뀌어서 반영하는 것을 시점 수정이라 그래요. 시점 수정. 거래된 시점과 기준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례가 거래된 지역하고 대상 부동산이 있는 지역이 서로 다른 지역이에요. 같은 지역이 아니고. 자, 예를 들어서 이 동네하고 저기 뭐 강북구나 도봉구 이쪽 동네하고는 가격 수준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죠. 똑같은 건설사의 아파트라 해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상 부동산은 여기 있는데 사례는 저쪽 동네에 있다면 저쪽 지역과 이쪽 지역의 격차를 보정을 해줘야 되겠죠. 더 키우려면 키우든가 낮추려면 낮추든가 그렇게 하는 거를 지역 요인 비교라 그래요. 지역 요인 비교. 그 다음에 개별 요인도 있어요. 개별 요인. 자, 저쪽 부동산은 1층이에요. 이쪽 부동산은 로얄층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것도 로얄층이 더 비쌀 거 아니에요. 그럼 또 보정해야 되죠. 그걸 뭐라 그래요? 개별 요인 비교라 그래요. 다 됐어 이제. 더 이상 안 나와요. 자, 지금 이거를 지금 여러분 보고 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차이가 나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거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기타도 있기는 해요. 기타나 뭐 면적 비교도 있지만 이거는 뭐 별로 의미가 없고 이 정도만 해도 벌써 머리 아프죠. 자, 요거를 안다고 치고요. 자, 안다고 치고 자, 거래 사례 비교법을 읽어볼게요. 자, 뭐라고 있어요? 처음에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했죠. 예?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 사례와 비교한다 그랬어요.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 사례와 비교해요. 가치 형성 요인이 뭐였죠? 제가 뭐 그렇게 크게 기대하고 질문 드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마음은 약간 상했어요. 형 이름은 일찌개 할 때 그 형의 형, 동생 이름은 효상유, 그죠? 근데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게 뭐 크게 상할 이유도 없어요. 5, 6월 달에 이랬으면 많이 상했을 거예요. 가치 형성 요인 형 이름은 뭐예요? 일찌개,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됐나요? 그것이 일찌개가 같거나 비슷한 물건에 이 말이에요. 근데 일반 요인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랬죠. 우리가 이 건물을 평가하는데 우리나라 전체의 소득 수준이나 우리나라 전체의 인구 증가 속도라든가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고 뭐가 더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 지역의 인구, 지역의 소득 수준, 이게 더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이 더 중요하다고 그랬죠. 맞나요? 자, 그럼 다시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일지계가 같거나 비슷한 물건, 그 중에서도 뭐 지역 요인이나 개별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 사례와 비교하여. 자, 대상 물건의 현황에 맞게 뭐라고 돼 있어요? 자, 순서대로 그 거래 사례와 비교하여 이 말이에요. 그 거래 사례와 비교하여. 자, 여기 보세요. 여기 거래 사례와 비교하여. 맞죠? 대상 물건의 현황에 맞게. 그러니까 그 비교를 하려면 그 물건, 대상 부동산은 이러이러한데 사례는 어떠하니까 수정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로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사정 보정 및 시점 수정 나오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가치 형성 요인 비교 나오죠? 가치 형성 요인이 뭐라 그랬어요? 일지계라 그랬잖아요. 근데 일지계 중에 일반 요인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지역 요인하고 개별 요인이 더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은 그 비교 등의 과정을 갖춰. 끝났어, 이제.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됐습니까? 지금 이 공식을 문장으로 표현한 게 그거라고요. 됐습니까? 다시. 거래 사례 비교법이란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 사례와 비교하여. 맞죠? 비교하여. 자, 그 거래 사례를 설명할 때 그렇게 얘기한다고. 예를 얘기할 때 가치 형성 요인. 얘가 어떤 애라고요? 얘가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 사례. 됐나요? 그와 비교하여 대상 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 보정 및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 물건의 가액을 구하는 방법이다. 됐잖아요. 그 다음에 비준 임료는 똑같아요. 이게 똑같아요. 이게 똑같습니다. 이게 D가 여기만 차이. 사례 임료. 이게 사례 임료. 그럼 어떻게? 임대 사례 비교법이란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임대 사례와 비교하여 대상 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 보정 및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 물건의 임료를 구하는 방법을 말한다. 됐죠? 끝이에요. 결국 거래 사례 비교법과 임대 사례 비교법은 그 한 문장 비교해 보면 차이 나는 곳이 세 군데. 여기 임대 사례와 비교한다 하는 거하고 여기는 거래 사례죠. 맞나요? 그리고 여기 가액을 구하는 거이고 여기는 임료를 구하는 거고. 맞나요? 그리고 거래 사례 비교법이란 임대 사례 비교법이란 여기 세 군데. 요 하나, 요 둘, 요 가액 임료, 여기 거래 사례, 임대 사례. 요 세 군데 차이가 나는 거 외에는 터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아요. 구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런 상황인데 사정 보정 및 시점 수정을 여기서 얘기하면 되겠냐고, 이게.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만 하면은 이게 소속을 찾아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모를 수가 없어요. 이 공식을 여러 번 설명하기 때문에. 됐습니까? 다음에 요거 수익가액은 수익환원법에 의한 수익가액은 순수익 나누기 환원율 해요. 순수익 나누기 환원율. 요게 좀 난이도가 높아요. 그리고 얘는 그냥 이렇게 수익 순임료 더하기 필요 재경비예요. 얘가 제일 중요도가 낮아. 얘는 이제 일반 기업 경영에 의해서 발생한 수익을 분석해서 그 발생하는 순수익에 이렇게 필요 재경비를 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런 게 있다는 필요 재경비를 더한다는 점이 이거하고 비슷해요. 필요 재경비를 더하는 건 이거하고 똑같아요. 요거는 이제 요 공식은 일단 수순환 이렇게 기억하세요. 수순환. 요것만 나누기죠.
나누기요. 다른 것들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였는데 얘가 이제 나누기죠. 우리 시험에 여러분들 어릴 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제일 어려운 게 뭐였어요? 나누기가 제일 어렵죠. 여기서도 얘가 제일 어려워요. 얘가 제일 어려워요. 자, 그 원리는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일단 용어들이 좀 익숙해지셨나요? 자, 맨 위에부터 다시 한번 되짚어 볼게요. 적산가액을 계산하죠. 적산가액을 계산할 때는 일단 뭐를 먼저 계산한다 그랬어요? 새로 만들 때 들어간 돈. 뭐라 그래요? 재조달원가. 따로 표현하는 이유는 기준 시점에 새로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무슨 작업해야 돼요? 감가수정하는 작업을 해야 돼요. 낡아진 만큼을 빼야 돼요. 재조달원가 빼기 감가수정액. 줄여서 얘기하자면 적재감 이렇게. 그다음에 적산임료를 구할 때는 기초가액에다가 곱하기 기대이율을 더하고요. 곱하고요. 기대이율을 곱하고 더하기 필요재경비 적기기필 이렇게요. 적기기필. 그다음에 거래사례 비교법이란 비준가액을 계산하는데 대상 부동산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거래 사례입니다. 그 사례와 비교하여 대상 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 보정 및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 비교가 지계입니다. 지계. 그래서 비사사시 지계 또는 사사시 지계 이렇게 사사시 지계. 사사시 지계 5개 사사시 지계. 밑에도 똑같아요. 그다음에 요거는 수익가액의 크기를 구할 때는 순수익 나누기 환원율이요. 이것만 나누기. 수순환까지요. 그러니까 공식은 4가지 외울 거예요. 적재감, 적기기필, 비사사시지계. 뭐 경우에 따라 면적도 하긴 하는데요. 비사사시지계요. 그다음에 여기는 수순환 이렇게 수순환. 여기는 뭐라고요? 적재감. 여기는 뭐라고요? 기필. 여기는 비사사시지계. 이거는 수순환. 자, 맨 위에 적재감의 적은 뭐예요? 적산가액입니다. 적산가액. 적산가액은 재는 뭐예요? 재조달 원가 빼기 감가수정액. 그 다음에 두 번째 적기필이죠. 적산임료예요. 이거는 기는 기초가액 곱하기 기대이율 더하기 필요재경비 비사사시지계예요. B는 비준가액이고요. 비준임료도 똑같아요. 비준가액, 비준임료. 여기는 사례 가격에서 사정 보정을 하고요. 시점 수정을 하고 지역요인 비교, 개별요인 비교. 이거 외울 때 이렇게 외우면 돼요.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서 외우면 돼요. 비사 할 때는 비비준가격, 비사 사례 가격, 비사사 사정 보정, 비사사시 시점 수정, 비사사시지 지역요인 비교, 비사사시지계 개별요인 비교. 이렇게 하면은 금방 외울 수 있어요. 나중에 이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이론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용어들이 전부 다 낯선 것들이 한꺼번에 많이 나오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반복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반복하면은 용어가 익숙해집니다. 그러면은 아주 간단한 것들이 정답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으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수순환. 수익가액은 순수익 나누기 환원율. 수순환. 됐습니까? 자, 수순환. 자, 일단 공식을 외웠다고 치고요. 자, 시상가액 조정 아까 말씀을 드렸고, 자, 이제 114쪽에 가시면 이제 원가 방식부터 나오죠. 자, 요거를 이제 오늘, 자세히는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니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원가 방식은, 자, 여기서 원가 방식이죠. 원가 방식은 공식은 이렇게 2개. 비교 방식은 공식이 똑같죠? 비교 방식은 공식이 똑같아요. 비사사시지면. 여기 이제 요 자리가 임료 들어가면 여기도 임료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그죠? 가격 들어가면 여기도 가격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수익 방식은
가격 구하는 공식만 알고 있으면 돼요. 예, 맨 끝에 저거 수익 순이익 더하기 필요 적용은 그냥 참고로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아무튼 이제 맨 위에 뭐부터 나오는 거예요? 지금 원가법부터 나오는 거죠. 자, 개념을 읽어보겠습니다. 개념. 원가법은 대상 물건의 재조달 원가에 감가 수정을 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됐죠? 원가법에 의하여 산출된 시산가액, 적산가격 또는 적산가액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복선가격이라고도 하는데 복선가격은 잘 쓰지 않습니다. 이제 옛날에는 복선가격이라는 말을 썼는데 자, 그 산식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적산가격 또는 적산가액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재조달 원가에서 뭐를 뺀다? 감가수정액을 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재조달 원가 앞으로 이제 이런 정리를 해야 될 것이 재조달 원가가 뭔지 원가법에서 재조달 원가가 뭔지에 대해서 이론 정리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감가수정이라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이론 정리가 있어야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론 정리하고 경우에 따라 계산 문제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일단 이 재조달 원가에서는 뜻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뜻이 뭐냐. 다음에 그 산정 방법은 어떠어떠하고 종류는 어떠어떠하다 이렇게 세 가지 주제가 나누어져요. 근데 지금 단계에서는 요거는 좀 설명드리기가 어렵고요. 뜻하고 산정 방법만 좀 살짝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이미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재조달 원가는 옛날에 지을 당시 새것 가격이라고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죠. 예전에 지을 당시가 아니에요. 준공 당시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언제적 기준 시점, 굉장히 중요한 용어예요. 기준 시점. 기준 시점 현재 적정 원가 총액이라 그래요. 기준 시점 현재 적정 원가 총액이라 그래요. 됐습니까? 기준 시점 현재 적정 원가 총액입니다. 기준 시점은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해요. 요거 올해 시험에 출제됐는데 사람들이 요거를 많이 틀렸어요. 이게 정의를 묻는 거 하고요. 그 기준 시점이 언제가 원칙이냐 이거 묻는 거하고는 다른 개념이거든요. 정의를 물을 때는 그 뜻을 묻는 거예요. 기준 시점이 뭐예요? 물으면은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날짜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 정의를 물을 때는. 이게 뭐예요? 묻는 거니까. 근데 그게 언제가 원칙이에요? 이렇게 하면 또 달라요. 언제가 원칙. 기준 시점은 가격 조사 완료일이 원칙이에요.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예, 그거는 이제 나중에 할 거니까 일단은 기준 시점 현재 적정 원가 총액인데 자, 여기서 산정 방법에서 이제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이 원가는 어떤 원가인가 하면은 이 원가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한다고요. 재조달 원가 하니까. 자, 여러분들 그 식당 같은 데 가면은 그 음식들 시킬 때 이건 뭐 원가 해봐야 얼마 되지도 않는데 비싸게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그 원가를 뭐만 계산한 거예요? 재료비만 계산, 재료비만. 그런 원가가 아니에요, 여기 원가는. 그런 원가가 아니고, 특히 술집에 가서 이제 안주 같은 거 시킬 때, 제일 안 시키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계란탕이에요. 같이 와이프하고 가거나 이렇게 하면은, 계란탕은 그 제일 재료비가 적게 들면서 그 재료비 대비 저게 비싸다고. 그래서 그 재료비 해봐야 얼마 안 된다고. 근데 지금 내가 먹고 싶은데 집에서 해주지도 않을 거면서. 그 사실 재료비 차이는 얼마 안 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게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원가가 재료비만 들어가나요? 그 직원도 부리고 다 해야 되는데 그런 원가를 다 따져야죠. 그리고 그 사람은 뭐 그냥 손가락만 빨고 사나요? 이윤을 좀 남겨야지. 그런 거를 다 고려해서 여기서 말할 때의 원가는 사실은 내가 그 물건을 사용할 때까지 내 주머니에서 나간 돈의 원가를 말해요. 그 사람이 지은 사람의 원가가 아니고 그 물건을 지은 사람의 원가가 아니고 이 물건을 사용하는 입장에서 정상적으로 사용할 때 발생한 모든 원가를 말해요. 자, 그럼 볼까요? 자, 내가 집을 지어주세요. 건축업자한테.
나 지금 집 좀 지어주세요. 전원주택. 그러면 건축업자가 얼마 주세요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그 원가, 그 원가는 그 사람이 달라고 하는 그 원가예요. 근데 그 원가 안에는 그 사람이 인부도 구해야 되고 그 재료도 구해야 되고 맞죠? 그리고 그 사람 지금 사무실 운영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야 되지 않나요? 저한테 가져가는 돈이. 그런 거 다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저는 그것만 발생하나요? 건축업자한테 주는 돈만 발생할까요? 내가 정상적으로 그 건물을, 주택을 사용하려면? 그 말고도 설계비 발생하고요. 설계하고 건축은 별개예요. 감리비 발생합니다. 감리비. 감리도 별개예요. 건축하는 걸 이렇게 저걸 해야 되니까 제대로 건축하고 있는지 그런 거 발생해야 되죠. 나중에 그 사람이 건물 다 지었습니다. 열쇠 넘겨주면은 이거 취득세, 등록세 이게 저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정상적으로 사용할 때까지 발생한 모든 돈이에요. 그게 무슨 원가라고요? 재조달 원가예요. 이 원가를 오해하시면 안 된다고요. 아시겠죠? 이거는 정상적으로 사용할 때까지 내 주머니에서 나간 겁니다. 내가 이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도급, 수급하죠. 혹시 민법에 도급 나오나요? 예, 아직 안 나왔나요? 그 14개 계약 유형 중에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오는 게 뭐죠? 매매, 교환, 임대차. 요 세 가지인가요? 요 세 가지밖에 안 들어오는구나. 그 14가지 계약 유형 중에 도급이 있거든요. 어떤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해서 계약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건축업자한테 우리 집 좀 지어주세요 하면 그게 이제 도급이 되는 거예요. 내가 도급이고 건축업자는 수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도급 방식 기준이에요. 도급 방식 기준. 이럴 때는 그 건축업자한테 뭐도 있어야 돼요. 이윤도 있어야 돼요. 이윤. 그 속에는. 그래서 이 산정 방법은 도급 방식 기준이에요. 도급 방식 기준. 그렇기 때문에 이 원가에는 이 말이에요. 원가에는 이 재조달 원가에는 표준적 건설비에다가 뭐까지 더해야 되는가 하면은 부대 비용까지 더해야 돼요. 요거는 누구한테 주는 돈이고요. 요거는 건축업자한테 주는 돈이고 요거는 그 외에도 발생하는 비용 있죠. 그 항목은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항목을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재조달 원가의 의미는 그야말로 재료비나 이런 원가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수급인의 이윤도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여기 안에 이게 건축업자한테 주는 돈이라 그랬죠. 여기에 직접 공사비, 간접 공사비 말고도 이 사람의 뭐도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이윤도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 의미의 원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원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생각하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 공부를 할 때 어려웠던 것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얘기하는 또는 뭐 회계학적인 어떤 원가 이런 거하고 혼동을 한 거죠. 그 학문에서는 이러이러한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서는 그렇게 따라와야 돼요. 안 그러면 어려워지는 거죠. 계속 안 따라오니까. 여기서 말하는 원가는 뭐를 다 포함시킨 거라고요? 이 전부 다를 포함시킨 전체를 뭐라고 한다? 재조달 원가라 그래요. 정상적으로 사용할 때까지 발생한 모든 돈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이 도급 방식 기준. 도급 방식 기준. 그래서 이윤까지도 포함한 개념이다. 자, 오늘은 다른 거 모르고요. 이 재조달 원가 뜻만 알아도 충분해요. 3방식에서는. 아시겠죠? 다음에 이제 감가수정이라는 거는 나중에 이제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금 이거는 여러 가지 감가수정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정액법이고 그 다음이 정률법이에요. 자, 이게 뭔가 하면은 어떤 물건의 가치라는 걸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은 어렵다 그랬죠. 그건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가정을 하기를 이 말이에요. 가정을 하기를. 정액법은 매년 똑같은 금액씩 가격이 하락한다. 가치가 하락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가정이. 1년에 똑같은 금액씩 가격이 하락한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고 정률법은 매년 똑같은 율식 가치가 하락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억짜리 건물이 있어요.
지금 혹시 좀 덥나요? 지금 혹시 졸리나요? 제가 그 명찰 얘기한다는 걸 깜빡했어요, 지금. 자, 이게 10년이 지나도 1,000만 원이 남는 건물이 있다라고 쳐볼게요. 10년이 지나도 1,000만 원이 남아요. 이거를 이제 잔존 가치라 그래요. 폐재 가치 뭐 이런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잔존 가치가 1,000만 원이 남는데, 여기 10년 후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10년 후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10년간. 자, 이게 재조달 원가예요, 지금. 재조달 원가라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이게 새것인 상황이고, 새것. 지금 기준 시점에 새것이고, 얘가 얼마 들었다는 얘기예요? 1억 들었어요. 근데 10년이 지나면 얼마가 남는다고요? 1,000만 원이 남는다고요. 그러면은 10년간 얼마가 떨어지게 된다고요? 10년간 9천만 원이 떨어지게 된다고요. 자, 그러면 정액법으로 감가가 된다면 이 말이에요. 그럼 1년에 얼마씩 감가된다는 얘기예요? 1년에 900만 원씩이겠죠. 9천만 원이 10년간 감가가 되니까. 그럼 1년에 얼마씩? 900만 원씩, 900만 원씩, 900만 원씩 감가가 될 거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이 새 거라면 얼마짜리 갖고 있는 거예요? 1억짜리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친구 거 보고 지었어요. 내가 지은 게 옆에 친구 거 보고 지은 거예요. 근데 친구가 1년 전에 지었어요. 딱 1년 전에. 나는 금방 새로 지었어요. 내 거는 얼마짜리? 1억짜리. 친구 거는 얼마짜리? 9,100만 원짜리 갖고 있는 거죠. 1년 지났으니까. 저 친구 거도 내 거하고 똑같아요, 모양이. 저 친구 거하고 내 거하고 똑같아요. 차이 나는 거는 단지 나는 금방 지었고 쟤는 1년 지났단 얘기예요. 근데 1년에 얼마씩 떨어지니까 900만 원씩 떨어지니까 나는 얼마짜리 갖고 있는 거고 1억짜리 갖고 있는 거고 옆에 친구는 9,100만 원짜리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친구도 그 옆에 친구 거 보고 지은 거예요. 그 옆에 친구는 2년 지난 거 갖고 있어요. 그 옆에 친구는 얼마짜리 갖고 있다고요? 그런 식으로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럼 저 끝에 10년 지난 거 갖고 있는 친구는 1,000만 원짜리 갖고 있다는 거예요. 10년 전에 그거 얼마에 지었는지 알아요, 몰라요? 지금? 그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10년 전에 얼마에 지은지 몰라요. 10년 전에 그 친구는 1,000만 원 안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동안에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의 가치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감정평가에서는 옛날에 그 물건을 만들 때 얼마 들었는지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가 지난 6월 달에 옛날에 30년 전에 지었던, 딱 30년 전에요. 30년 전에 지었던 건물을 보상받고 이제 넘겼어요. 보상금 받고 이게 그 길이 나면서. 얼마 받았는가 하면은 4천인가? 5천인가? 4천인가 5천인가 받았어요. 30년 된 시골에 낡은 기와집, 그런 집이에요. 근데 그거 제가 여쭤봤어요. 예전에 30년 전에 지을 때 이거 얼마 들었어요? 그러니까 글쎄 1,000만 원 안 들었을걸? 1,000만 원 안 들었어요. 1,000만 원 안 들었는 건물을, 주택을 보상을 4, 5천 이렇게 받았다고요. 뭔 소리 그게. 그동안에 물가가 많이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지을 때 들어간 돈보다도 더 보상받은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재조달 원가는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시점에 새로 지을 때 얼마가 들어간지가 바로 재조달 원가이기 때문에 옛날에 지었을 때 당시에 얼마 들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자, 아무튼 요게 이제 정액법이에요. 정액법은 매년 감가액이 어떻다? 똑같이 떨어지는 거죠.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매년 얼마씩 감가되는지를 빨리 찾는 거예요. 매년 얼마씩 감가되는 건지를 빨리 찾으려면 뭘 빨리 찾아야 되는가 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금액을 찾는 게 제일 급선무예요. 여기는 지금 얼마예요? 1억이죠. 남는 거는 1,000만 원이죠. 이걸 얼마예요? 9천만 원이죠. 그 9천만 원을 총감가액이라 그래요. 그 총감가액을 빨리 찾아야 돼요. 그 총감가액을 뭐로 나눠야 돼요? 10년으로 나눠야죠. 그러면은
매년 감가액이 나와요. 원래 문제는 이렇게 나왔어요. 이 매년 감가율을 매년 감가액으로 물은 게 아니고 재조달 원가에 비해서 매년 얼마씩 감가되느냐를 퍼센트로 물었어요. 이게 총 퍼센트로 나타내면 몇 퍼센트예요? 90%가 감가되죠. 총 90%가 감가되잖아요. 근데 그게 10년이면 1년에 몇 프로 감가되는 거예요? 1년에 9%씩 감가되는 거죠. 뭐에 비해서? 재조달 원가에 비해서. 근데 원래 시험에서는 30년으로 나왔어요. 30년간 몇 프로 감가되는 거예요? 30년간 90% 감가되니까 1년에는 3%씩 3%씩 감가되는 거죠. 예. 근데 정률법하고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정률법은 매년 감가율이 일정해요. 율. 매년 감가율은 보세요. 똑같은 1,000만 원이에요. 여기 남는 게. 여기가 1억이에요. 전체는 1억. 여기는 1,000만 원이에요. 정률법에서는 문제에서 정률을 알려줘요. 원래 시험에 정률법도 나왔어요. 정률 알려줘요. 문제에서 알려주면 그 정률을 적용만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는 1억이고 1,000만 원이고 이게 10년 후에 이렇게 된다면 이걸 정률법으로 하면은 문제에서 정률 0.2를 알려줘요. 약 0.2가 나옵니다. 그럼 첫 해 얼마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2,000만 원. 1억에 2,000만 원 떨어지는 거죠. 초장부터 대가리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얼마 남는 거예요? 8천이 남는 거예요. 이게 남는 걸로 해야 돼요. 이게 10년 후에 이렇게 되더라도. 8천이 남죠? 8천이 남으면 두 번째 또 2천을 치는 게 아니고 요 남은 8천의 20%를 까는 거예요. 남은 8천의 20% 까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1,600이 까는 거죠. 첫 해는 1억짜리가 얼마가 돼요? 2천 하면은 감가되면 남는 게 8천이죠. 두 번째는 이 남는 8천을 이쪽으로 가져와서 8천의 20% 얼마예요? 1,600이죠. 그러면 이제 얼마 남아요? 6,400이 남죠. 그럼 세 번째는 6,400에 20% 1,280. 금액이 점점 어때요? 줄어들죠. 그렇게 줄어들어서 얘는 한 세 번만 쳐도 거의 반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점점 이 내려가는 폭이 어때요? 이제 점점 줄죠. 그래서 10번 오면 여기 오는 거예요. 10번 오면 10번 오면. 그래서 매년 감가액은 점점 줄어들어요. 이게 무슨 법? 정률법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시험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 두 가지예요. 정액법과 정률. 오늘 원래 시험은 둘 다 나왔어요. 정액법, 정률법 둘 다 출제가 됐어요. 정액법은 매년 감가액이 어떠하다? 일정하다. 정률법은 매년 감가액은 점점 줄어들어요. 됐나요? 자, 이게 지금 기본 가정인데 이게 물건마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물건에는 정액법을 적용하고요. 어떤 물건에는 정률법을 적용하는 게 적당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자동차 사면은 사자마자 뭐예요? 자동차 사자마자 바로 중고되지 않나요? 새 차 같은 중고죠. 그래봤자 중고죠. 그거는 사자마자 가격이 뚝 떨어집니다. 핸드폰, 스마트폰 같은 거. 기계류는 어때요? 기계류는 사자마자 떨어지는 폭이 크죠? 그런 거는 무슨 법으로 하게 되고요? 정률법으로 하는 게 적당하고요. 근데 건물은 준공검사 받아도 바로 중고부동산이라고 안 하죠. 준공검사 받았다고 해서 이게 중고부동산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물은 저렇게 정률법처럼 떨어지는 그 정도가 덜 하다고요. 자, 그러면은 저 두 가지 방법 중에 어떤 게 더 쉬운 방법일까요? 정액법이 더 쉬워 보이죠? 자, 그러면 우리 평가할 때도 더 쉬운 방법으로 하는 게 더 낫습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건물 같은 경우에는 정액법으로 하더라도 오차가 크지가 않다고 해서 건물 같은 경우에는 정액법을 적용하고요. 기계류 같은 경우에는 정률법을 적용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뭐가 더 많이 출제되는 거예요? 정액법이 더 많이 출제되는 거죠. 이번에 계산 문제로 처음으로 정률법이 나왔어요. 정률법의 정률이
30%로 나왔어요. 정률이 30%. 매년 감가되는 율이 30%예요. 근데 2년 지난 건물이 있대요. 1억짜리가. 1억, 제조달 원가 1억짜리인데 2년이 지났는데 적산 가액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뭐 얼마일까요? 그렇게 해놨어요. 원래. 어떻게 계산하셨나요, 방금? 30%, 1억짜리가 30%씩 감가되면은? 일단 7천, 또 7천에 30% 빼면은 지난주에 퍼센트 계산할 때 마지막 시간에 했어요. 일정한 퍼센트를 뺄 때는 나머지 퍼센트를 곱하기 하라 그랬죠. 30%를 감가할 때는 70%를 곱하기 하는 게 더 쉽다고요. 그러면 1억짜리에다가 곱하기 0.7 한번 하고 또다시 곱하기 0.7 한번 하면은 7, 7이 49 금방 나와요. 금방. 맞잖아요. 30% 계산해서 빼니까 7천만 원 됐고 7천만 원 계에서 또 30% 계산하면 2,100이니까 7천에서 2,100 빼니까 4,900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1억에다가 곱하기 0.7 한번 하면 1년 뒤에 금액이 나오고 7천만 원 나왔잖아요. 곱하기 0.7 하니까 다시 또 7천만 원에다가 곱하기 0.7 하면 7, 7이 49 금방 나오는데 뭘. 그 시험이 원래 시험 문제라고요. 그게 원래 시험이에요. 원래 시험. 4,900만 원. 7, 7이 49 하면 끝이에요. 몇 초면 되는. 그러면 물론 이제 문제를 읽는 시간은 좀 필요하겠죠. 문제를 읽고 나면은 그냥 7, 7이 49, 4,900이네. 끝이에요. 그게 원래 출제됐다고요. 됐나요?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0.7이라는 숫자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전년 대비 잔가율 그래요. 전년 대비 잔가율. 그러니까 정률법에서는 정률이 30%라면 전년 대비 잔가율은 70%가 되고요. 정률이 20%라면 전년 대비 잔가율은 80%가 돼요. 그거 반복해서 곱하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정률법은 출제가 되면 굉장히 쉬워요. 뭐를 알려주기 때문에 문제에서 정률을 알려주기 때문에 굉장히 쉬워요. 근데 이론적으로는 어렵다 그래야 돼요. 정률법이 어렵다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은 제대로 질문하려면 정률을 직접 계산해야 돼요. 정률을 계산할 땐 이렇게 해요. 안 보는 게 낫겠죠? 안 보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정률을 제대로 질문하면 이렇게 정률법은 이렇게 직접 계산하면은 약 0.2가 나와요. 근데 우리 수준에서는 문제에서 정률을 다 알려준다고요. 문제에서 알려주니까 이럴 때는 뭐를 반복해서 곱하면 돼요? 0.8을 반복해서 곱하면 된다고요. 맞죠? 8,000, 8, 8이 64. 이게 곱하기 0.8 하면 5,120 나옵니다. 예, 그거는 6,400에서 120, 1,280을 뺀 거하고 똑같아요. 됐나요? 자, 여기까지. 오늘을 이제, 그럼 오늘이 아니라, 지금 지금 아직 1시간 정도, 3, 40분 정도 남았는데, 원가 방식은 요 정도예요. 다른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무슨 법이다? 정액법, 정률법이에요. 됐죠? 자, 좀 쉬고요. 뒤에 이제 비교 방식하고 수입 방식은 좀 쉬고 말씀드리겠습니다.